1950년대의 한국은 변변한 탱크 한 대 없었고 항공전력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바라보는 약소국 한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무기 없는 서러움을 몸소 느꼈고 과거의 상처에서 기적같이 일어나 세계 군사력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맹세들은 결코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염원이 담긴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투기 KF-X가 시제기 출고를 코앞에 두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사업이 예상외의 순항을 보이자 중국에서도 한국이 괴물 전투기를 만든다며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국방기술로 K2 전차 시리즈와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이지스 구축함까지 만들어내면서 KF-X는 말 그대로 괴물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심을 반영하듯 중국 매체들은 자국 전투기와 한국의 KF-X 능력을 심층 분석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X 초기 모델은 F-15K 성능 이상의 가성비 좋고 높은 가동률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진은 미국제를 사용하지만 전투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사 레이더를 직접 개발했으며 장착 무기들을 다양화해 유럽 등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KF-X는 스텔스 기능과 함께 외관이 현존 세계 최고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와 유사한 우수한 기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KF-X의 기체 성능을 괴물로 만들게 될 몇 장의 사진이 공개되자 엄청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F-15K 도입 당시 보잉사와의 절충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한 시설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일명 전투기들의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물고문, 불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채찍고문까지 온갖 고문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엄청난 혹한을 견딜 수 있는지 강설 실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선들 끝에 붙어있는 것들은 기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변형량을 측정하는 측정용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기체 내부 수천 곳에 장착하고 이런 실험을 합니다. 전투기 기체 외부에 유압 피스톤으로 저렇게 힘을 가하거나 흔들며 진동을 가해서 수십 년간 겪을 힘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보통 길게는 몇 개월 동안 저 실험을 지속해 피로 파괴가 생기는지도 테스트하게 됩니다. 실제 비행 중에 공기의 힘에 의해 전투기에 걸리는 힘의 방향이나 지점이 조금씩 달라서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의 힘을 주는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은 T-50과 FA-50을 제작하며 거쳐야 할 필요한 프로세스와 축적된 데이터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개발할 때도 영하 40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숱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혹한과 폭염이 있는 한국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KF-X만 보게 된다면 미국 F-22 랩터의 하드웨어와 F-35의 소프트웨어를 혼합한 전투기를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자체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 5위 수준의 공군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자체 개발 전투기를 만든 반면 한국은 이르면 6년 이내에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오던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을 붙잡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인니를 배제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인니 정부가 KF-X 사업에 지속 참여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차후 인니와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면 이 소식을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참여 배제에서 발을 빼지 않고 분담금 협상까지 진행하려는 모습으로 유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KF-X 사업을 뒤로하고 오스트리아와 유로파이터 협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가 구매하려 했던 유로파이터는 15기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적외선 센서 역할을 하는 IRST 같은 장비를 모두 뺐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최대 2발과 연료 탱크 1개를 달 수 있는 허술한 기체였습니다. 게다가 시간당 유지비가 약 5만에서 6만 6천 유로, 하나로 7천에서 8,500만 원이 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성비가 폭망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FA50보다 뒤처지는 성능에 가격이 3배에 가까우니 말입니다.
이는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오스트리아 정치 인사들의 방산 비리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고 유로파이터 구매는 12개월에서 24개월이면 가능하다며 추진한 일이 결국 오스트리아에 농락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라팔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인도네시아가 양국 간 방산협력 협정의 일부로 라팔 구매를 신속히 마무리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서둘러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프랑스 측에서는 계약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며 시간을 더 갖자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라팔 제작사인 다소는 매년 22대의 라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집트, 카타르, 인도에서 받은 주문만 80대가 되고 그리스도 18대를 주문했지만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36대에서 48대의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2027년 이후에야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6년 양산을 시작하는 KFX보다도 늦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최소 필수 전력 확보 계획을 시작하면서 완료 시점을 1차 2014년, 2차 2019년, 최종 2024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2차까지 진행률이 당초 목표로 했던 75.54%에 못 미치는 63.19%에 그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여기저기 전투기 구매에 눈을 돌린 이유도 2024년 계획 완료를 위해서는 2026년 개발 완료되는 KFX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생각한 대로 무기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자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인니와 분담금 협상까지 거론하며 곧 국민들께 알려드린다고 언급한 것은 물밑 접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 전략은 빠르고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략의 수준을 뛰어넘어 아시아 태평양 평화를 위한 전력 구축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은 제20 첫 비행 이후 10년 만에 양산에 돌입해 이 시리즈를 완성한다는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둘러싼 한국, 인도, 일본이 자체 개발에 들어간 신형 전투기들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개의 국가들은 자본과 기술 면에서도 중국 전투기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개발이 예상되는 터라 중국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AMCA는 쌍발령 5세대 전투기로 2023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자체 부품 비율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호이 30보다 높은 가격대와 성능에 대한 의구심으로 중국에서는 저평가하고 있지만 지난 1월 16일 인도 공군과 83대 계약을 해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대신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F3을 공동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개념을 잡았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술 이전 문제로 5세대급 성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리틀 랩터라 불리는 KFX 전투기로 출발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F1117 라이트 호크 수준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굳건히 지켜줄 한국의 괴물 전투기가 곧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한국의 방역체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형 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인 검사, 확진에서 역학, 추적에서 격리, 치료의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고 ISO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 제안하게 된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표준안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존스 홉킨스 대학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29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만 6,495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며 시행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운영 절차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은 지난 2월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안은 지난 7일 ISO의 신규 표준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국제 표준화 작업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드라이버스루,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등을 제안한 전문가, 진단키트와 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추진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법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 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한 협력으로 K-방역 모델이 전 세계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기구가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방역 모델을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으로 선임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의 추진으로 그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선범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대표적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꼽히는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끈 공동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공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정밀 진단 시약과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RNA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빈내리 교수와 장혜식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연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이날 세계적 국제학술지 셀 온라인판에 우선 게재됐다. 연구팀은 나노포어 직접 RNA 시퀀싱 등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을 활용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숙주 세포로 침투해 생산한 RNA 전사체를 모두 분석했다. 이로써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한편 숨겨져 있던 RNA들과 여러가지 RNA의 변형을 발견했다. 또 바이러스의 전사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복잡하면서도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주는 지도를 제시한 셈이다. 유전자와 전사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산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 또한 제공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는 DNA가 아니라 RNA 형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투해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복제하는 한편 유전체 RNA를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 유전체 RNA를 만들어낸다. 이 하위 유전체는 스파이크와 외피 등 바이러스 입자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을 합성하며 복제된 유전자와 함께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완성체를 이룬다. 이후 세포를 탈출해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킨다.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 등을 통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의 DNA 유전체 정보가 처음 공개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DNA 기반 진단키트가 개발됐지만 유전체 RNA 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자 위치를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 단장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유전체 RNA로부터 생산되는 하위 유전체 RNA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각 전사체의 유전 정보를 모두 분석해 유전체 RNA 상의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다. 이번 연구 성과에는 계산생물학자인 장혜식 교수와 질병관리본부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장 교수는 지난달 16일 바이오아카이브에 완벽한 전사체와 후성 전사체 지도를 세계 처음으로 올린 학자다. 학부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개발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장 교수는 자신의 전공을 이용해 통상 6개월 걸릴 이번 RNA 전사체 분석을 3주 만에 끝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연구팀에 불활성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빠르게 제공했다. 국제학술지 셀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심사 과정을 진행했다.
김 교수팀이 세례 논문 게재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채 못된 9일 이례적으로 우선 게재했다. 김빈내리 단장은 세리 코로나19가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게재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세밀한 지도를 통해 바이러스의 증시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에 대한 더 정확한 진단 키트와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